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회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거의 뭐 99%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경향이거든요. 이 니치 자체를 뭐 매년마다 니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강했지만 부동산 투자 니치를 활성화하려는 게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그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한 두 타임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투자회사 법이에요. 자, 법. 그래서 법을 지금 현황에 봤을 때는 뭐 시험에 대한 우리가 10월 달에 그 항상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 날짜에 시행되는 날짜로 작성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법안이 바뀐 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건 약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뭐 현물출자라든지 주식공모, 1인당 주식 소유한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되며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이라는 니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니치는 정확하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80페이지로 가죠.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의 먼저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다. 투자회사. 자, 투자회사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요. 이 법이 아니면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또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얘는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지분금융이라는 자체가 머릿속에 두시는데 일단 뭐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의 어떤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회사에 대한 니치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정부가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에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회사채를 또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지분금융으로 나오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이제 법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데요. 자, 이걸 왜 활성화시키려고 하냐면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니치 회사거든요. 얘네들이 상장을 합니다. 이 상장이라는 것은 보통 주식을 공모한다, 사모한다. 앞쪽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모라는 거는 공개 모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도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다수의 소액 투자자한테 이제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우리가 연기금 같은 데는 사모펀드로서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상장을 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투자를 하게끔 합니다. 그 형평성을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일돌이, 병돌이가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럼 이 메리트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당 15,000원 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 자, 그러면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현금을 주게 되면요. 물론 뭐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되지만 자, 우리가 설립 당시는 현물 출자는 안 됩니다.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출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주식을 사게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은 니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통 무슨 니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롯데 니치 이렇게 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니치 회사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자, 말 그대로 투자회사법이잖아요. 회사.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지라는 것은 직접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자, 직접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보통 업무용의 투자예요. 자, 업무용이라는 건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 업무용의 투자입니다. 그 업무용에 투자하게 되면은 자, 요거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배당을 이제 이 주식회사가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안 하잖아요, 주식회사가. 근데 이건 투자회사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90% 이상을 배당하게끔 의무배당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자체에 임대 수입이 나오더라도 내부 유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투자가 메리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MBS나 ABS 같은 경우는 채권 형태의 증권이에요. 그 때문에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안전한 고정 수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이거든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세 차익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금에 손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이걸 이제 물어봐요. 자,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요. 주식은 우리가 왜 앞쪽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이라는 걸 배워줬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원금에 손실이 있다는 것은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소유지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쪽에서 ABS나 MBS를 배우셨어요. 자, 근데 ABS가 넓은 개념이어서 자산담보부 증권이라면 MBS라는 것은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증권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증권이 아니라 부동산 증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당 수익이 있죠. 이것도 배당을 또 해줘야 되고요. 개발 전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사라지고 개발 파트에 투자는 할 수가 있지만 일부만 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리츠도 개발금융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린 지분금융입니다. 무조건. 자, 얘는 무조건 지분금융이라는 게 나와야 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직접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갑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테헤란로에 500억짜리를 빌딩을 샀어요. 그죠? 근데 막 IMF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은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입니다. 그럼 간접 투자다 보니까 자, 얘는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주식을 샀거든요. 황금성이 높다는 얘기죠.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동성,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 투자자 같은 경우는 리츠를 선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그 3요소가 뭐냐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이다 보니까 황금성 높고 자, 수익성도 배당을 받는다는 건 메리트잖아요.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 조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많아도 부동산에 대한 것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리츠가 아직은 활성화 안 됐다는 건 리츠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 학교론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알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의의부터 가도록 하죠. 자, 펜을 들어보시면요. 380페이지입니다. 자, 의의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예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어때요? 그 발행을 해서 리츠회사가 자금을 모아서 일반 소액 투자자한테 대신에 회사의 경영운용 수익을 내서 투자의 출자비에 따라 배당을 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투자기구 이렇게 보시고요. 자, 리츠는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건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지분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지분을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자기의 것을 팔았기 때문에 지분형 간접 투자예요. 그죠?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몇 번 치시면 당연히 주식은요. 배당과 매매 차익은 향유할 수 있어요.
근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와요. 그 다음, 리츠는 소액 투자가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식을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자,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가 발생하는 황금성의 결을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건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자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그 리츠 회사가 무슨 리츠, 롯데 리츠 이렇게 되겠죠.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수익을 배당하고 주식을 이제 투자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 운영 방법은 뭐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법에 나와 있는데 계량 처분하고 있고 개발 사업을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서 직접 오피스 같은 걸 임대하고요. 금융위원회 또 예치할 수도 있고 증권 매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지상권, 임차권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에 부동산 사용권, 신탁수익권에 대한 취득관리 처분 가능하고요. 신탁이 종료되게 되면 우리가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기속하는 신탁의 수익권 취득관리 처분도 가능하다는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이 법조항이 있으니까 이따 제가 후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지분형은 우리가 총 자산의 75%를 아까 부동산을 직접 사야 되는 거죠. 소유 지분을. 그 다음에 모기지형은 MBS 같은 거 투자하는 겁니다. 75%. 근데 혼합형이라는 것은 어때요? 두 가지를 혼합해서 간다는 거죠. 혼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75% 이상이 아니라면 뭐 60%, 40%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혼합형이 된다. 자, 환매라는 거는 이제 다시 내가 투자한 그 회사한테 현금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게 환매거든요. 근데 개방형은 언제든지 지분이 추가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서 환매 요구가 가능해요. 근데 폐쇄형은 환매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폐쇄형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가서 이거를 환매시키지는 못하지만 이게 지금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무기한이라는 건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거고요. 기한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기한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이 나와요. 법이. 그래서 법이 나오는데 자, 이 도입 효과 자체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이 안 나올 경우는 이 리츠 회사의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도입 효과. 이 도입 효과가 이제 또 여기 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도입 효과의 큰 목적은 뭡니까?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1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적으세요. 자, 주식시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통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주식시장이라는 자체는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공시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 면에서 높게 또 제고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리츠가 들어오게 되면 수입 방식이라는 비중이 더 커져서 우리가 조금 더 감정평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투자하죠. 자, 이 리츠라는 자체는 외국에서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리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 리츠? 지금 한국도 리츠를 하네. 그럼 리츠라는 자체는 항장을 해서 우리가 간접 투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국가에서 투자회사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전한 거네. 그러면서 이 내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이 직접 투자하는 것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하기 위해서 리츠를 또 투자하게 되니까 자, 현금이 또 우리가 들어와서 내자 유치를 해서 우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확대는 정부가 하여금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자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투기가 크게 차단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제 신문을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보시면요.
투자 리츠를 활성화시키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16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도 리츠를 활성화시키려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뭐 다주택자들이다, 아니면 투기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전매 차익을 노린다, 뭐 갭 투자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전반에 투기를 차단시키려는 게 강하죠. 그 다음에 리츠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때요? 부동산 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월세 중심의 임대주택이 활성화돼서 주거생활이 또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츠의 의의는 자, 들어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소유지분이나 MBS에 투자해서 얻어진 수익을 투자한테 배분하는 간접투자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부동산이 증권화 형태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겠죠. 그럼 황금성이 높아지겠죠. 현금화가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분금융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 있으나 손실, 원금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밑에 목적이라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의는,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회사로 보통 설립을 해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법에 정한 거 외에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 특히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무슨 리츠라는 회사를 설립하거든요.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병을 할 때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어. 꼭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어요. 공인중개사에. 근데 요게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금융위원회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니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국토부에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금융위원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도입 효과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츠에 대한 종류예요. 자,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회사요. 자, 여기 자기관리 회사가 있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접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실체 회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체 여부를 물어봅니다. 실체 여부. 그럼 실체 회사이기 때문에 자, 얘는 회사가 있고요. 실체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있고 실체 회사가 있는 실체 여부가 실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직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상근이라는 거는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또 요구합니다. 전문 인력을 감정평가사나 공인도 같이 이제 전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또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번 과정에서는 위탁관리와 또 기업구정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탁은 처음 하시더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위탁은 이런 모든 업무를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산관리회사.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자, 어때요? 자문해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은 이 회사는 투자 운영에 대한 이 자기관리 리츠가 할 수 있는 실체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자기관리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인력 확보해야 되며 최저자본금도 자기관리 리츠처럼 70억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위탁관리는 실체 회사는 아니에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명목형입니다. 그래서 명목회사다. 그럼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 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얘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조금 위탁 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과정만 우리가 보고 책에 보겠는데, 자, 다음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IMF를 겪었습니다. 1997년, 98. 자, 그러면서 극동건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국가에서는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녀봤지만, 이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업이 늘어나고, 전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전체 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리츠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이런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거죠. 자, 그러면 메리트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자한테도 메리트인 게 IMF가 터져서 부실채권이 되다 보니 이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저 회사를 만들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런 건설사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가 또 구조조정이 되면서 좀 회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례가 있어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업 구조정은 머릿속에 항상 큰 제한을 안 받는다라는 자체를 좀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자기관리 리츠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시험 문제에 기업 구조정 리츠가 숫자가 조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하에 일반 리츠에 뭐 롯데리츠나 이런 회사를 설립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 어떤 회사가 있는지만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식 공모라든지 깊숙하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갑니다. 종류 갑니다. 자, 383페이지입니다.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 상근이라는 건 상시 근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고용하잖아요. 그럼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 인력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이상 해당의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산운용의 전문 인력인데 5명인데 영업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만 보통 국장에 자기관리는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실제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죠. 영업인가. 인가 받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히 기업구조정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을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으로 특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얘네들은 그냥 얘한테 맡기는 회사니까 그냥 등록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인가와 얘가 등록한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시는 3명 이상을 갖춰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시 5명 이상.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둘 다 면목상 회사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자, 부동산은 그러한 부도난 그런 부실채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에 대한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한다는 거죠. 박스 중요합니다. 별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정 부동산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가 조금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는 다를 거라는 거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 처음 들으시더라도 얘는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회사. 그럼 얘는 뭘 해주는 회사예요? 자문이죠, 자문. 그죠? 자문평가. 이런 게 이제 맡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는 자산관리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인가와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그 다음에 5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자문회사는 얘는 등록입니다. 자, 얘보다는 조금 등록만 하는 데서 요건이 좀 작겠죠. 자,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1번.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얘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본금이 70억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이가,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며 자산운영 전문 인력도 5인 이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얘가 자산관리회사랑 비교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아니죠. 어떤 위탁을 받아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그죠? 관한 자문 및 평가라는 게 중요하죠.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관리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도 많고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얘는 자문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요건이 좀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얘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 일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자격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등록만 하면 된다.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자산관리회사보다는 적겠다. 그래서 3인 이상이다. 이렇게 상근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넘겨보시면 이제 설립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설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발행이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이제 펀드랑 또 이 부동산 투자회사랑 또 비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388페이지 가시면 투자회사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박스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리츠라는 자체는 의의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만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중요한 거는 지분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가 상법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아니면 상법에 전호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개 모집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우리가 출자를 현금으로 이제 갖고 오죠. 물론 현물 출자도 가능하지만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현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입니다. 자기 지분을 팔았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했고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부동산 소유지분으로서 임대 수익이 있으면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요 MBS와 ABS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이 증권이 채권형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걸 투자했다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배당하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황금성,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황금성은 간접 투자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간접 투자를 더 원하고 그래서 현금화, 황금성이 되고 배당이 되니까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지만 원금 손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도입 효과를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꼭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서 실체 여부여서 아, 자기 관리구나. 그럼 자기가 관리하지. 그럼 실체 회사다. 상근 임직원도 있겠다.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이건 면목이다. 그래? 그러면 너 자기 관리는 영업인가를 받아.
그죠? 국장이.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되고, 너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너 기업구정은 뭔데? 아, 저는요, 우리가 부도난 회사 사들여서 국가에 좀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 여러 가지 특례를 줄게. 그러면서 기업구정 리츠가 좀 많다는 거 등록이고, 자기관리가 실체 회사하고 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고요. 하지만 위탁관리 기업구정 명목회사는 직원 없고 지점 없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이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문회사는 뭐예요? 자문회사는 이것도 등록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들어가는 게 투자회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설립자본금은 또 얼마냐.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또 얼마냐. 자, 영업인가시 또 우리가 최저자본금을 보고요. 또 주식에 대한 발행은 어떻게 하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주식의 소유 한도를 갖고, 그 다음에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 또 자산의 구성은 어떻고, 또 배당을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금융이지만 은행에서부터 차입할 수 있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